시험 나왔어. 그래서 공지 올려줬는데 그래서 저 누구냐 범이가 보내줘가지고 있어 그 올라왔어. 그래서 내가 진도 먼저 나갈 수 있는 것들 쭉 빨리 빼고 근데 우리 지금 아직 남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아서 시험 범위 많아가지고 선생님들 그 직전까지 계속 다 수업 나가실 것 같아. 그래서 우선은 그 다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학교 쉬지 얘들아. 3일 사이에 아마 쉴 거야. 그때 보강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미리 해버리게. 알겠지? 그래서 시간 선생님 다시 알려줄게. 자, 우선 경마식 보도를 먼저 한번 봅시다. 경마식 보도는 경마 중계를 하듯이 지지율의 변화나 득표율의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하나의 일종이다. 그래서 우리 얘들아 대통령 선거 할 때 어때 얘들아? 매일같이 뉴스에서 얘들아 뭐 지지율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 그런 것들을 경마식 보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경마식 보도에 얘들아 뭐부터 들어가냐면 정의부터 다 들어가고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해요. 왜냐면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여러분 자료도 나와. 그래서 우리 얘들아 저번 대선 때 선생님 보고 너무 충격받은 거 그 넥스트 레벨 혹시 봤어요? 너무 충격적인 후보들이 막 넥스트 레벨 하고 있어. 그런 거 막 자극적인 내용들을 막 넣는 거야. 그리고 방송사로서도 매일같이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거철이 될 때마다 가까워질수록 이 경마식 보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그림 짜임이 들어갔냐면 여러분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을 여기 나온 거지. 시청자들의 부응,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방송사로서도 여러분 자료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인, 그래서 인과관계를 순서를 바꿔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와 정치 참여를 독려한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는 있어. 왜냐면 선거에 계속 얘들아 그런 막 자극적인 내용들도 넣으면 그게 얘들아 이런 대선 후보가 있네? 궁금해지거든. 그래서 이제 궁금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선거를 독려하는 여러분 그런 장점도 있지만 하지만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대조가 나와야 되고 그 대조는 단점이 나오겠죠. 자, 어떤 단점이 있냐면 흥미를 돋우는 데만 너무 치중하는 이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 여러분 도외시가 무슨 뜻이야? 무시한다는 뜻이지. 이런 주요 의제를 무시하고 경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혹시 허경영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허경영이라고 하는 후보 같은 경우는 되게 독특한 사람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내세웠는지를 사람들이 사실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막 공중부양할 수 있다. 막 자기 애들아 전화 맨날 오게끔 만들고 그런 거에만 화제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뭘 모르냐면 여러분 그 선거에 출마한 선거인들의 이러면 정책 같은 것들을 우리는 모르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고 투표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버리는 거지. 그러면 선거의 의미가 많이 떨어지게 돼버린다라고 하는 단점이 생긴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뭐이기도 하냐면 문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얘들 지문에 문제점이 나오면 그 아랫부분은 무조건 뭐가 나온다고 했어 얘들아? 해결 방안 나와야지. 그렇지. 그래서 아랫부분에 두 번째 문단부터는 해결 방안이 제시가 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경마식 보도를 여러분 이제 방송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경마식 보도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거는 선생님 빈칸을 안 만들어놨거든? 여러분 어느 부분에 얘들아 초점을 많이 맞출까? 여러분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그치? 이거에만 초점을 엄청 맞추는 거지. 그래서 지지율의 변화와 득표율을 예측하는 것. 누가 당선될 것이다. 누구는 그 근소한 차로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초점을 맞추는 거 하나 더 나왔지 얘들아. 결과. 그래서 이 경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 긍정적인 여러분 모습들도 있긴 하지만 부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보도의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이거는 중간에 나오는 거고 경쟁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끝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옆에 얘들아 날개 부분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여러분 경마식 보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보도량이 선거에서 근접해지게 되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관계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을 한번 가보자.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고 하는 조치가 있어. 그러니까 방송사도 혹은 다른 사람들도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전화 와요? 여러분 여론조사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런 전화가 올 때도 있어요. 그건 언제든지 실현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 6일 전부터는 투표 마감 시간까지는 금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경마식 보도에는 절대 6일 전부터는 여러분 절대 일주일인 거지. 그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 절대 이걸 발표하면 안 돼. 여론조사의 결과를 아무리 얘들아 조사를 했어, 방송사에서 조사를 했어도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공직선거법의 규정 내용을 그럼 정리 한번 해보면 여러분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여론조사를 또 보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론조사랑 보도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서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합법이라고 생각을 한대. 어떤 게? 여러분 이 공직선거법이. 그러면 공직선거법이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누구가 그러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냐면 이런 사람들.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6일 전 말고 그 선거 직전까지 알려줘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언론의 자유를 얘기한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언론은 뭐든 발표해도 돼. 뭐든 내가 다 얘기해도 돼. 보도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 이 경마식 보도를 하고 싶어하는 방송사의 입장인 거죠. 그러면 이것도 반대하는 입장 여러분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1번, 2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아니다. 이거는 절대 발표해서는 안 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할게.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선거방송 심의에 대한 특별 규정. 그럼 여러분 이거는 선거방송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해 놓은 내용들이에요. 이 법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에는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과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6일이 아니어도 여러분 이렇게 선거에 가까워지지 않아도 너무 오차 범위 가까이에 있을 때는 여러분 서열이나 우열을 보도할 수는 없는 거야. 누가 1위 했습니다. 누가 뭘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제약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옆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 여론조사 결과에만 제약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은.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여러분 뭘 절대 하면 안 되냐면 이 서열이나 우열에 대해서 보도는 하면 안 돼. 이건 보도하면 안 된다. 서열이나 우열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오차범위 밖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차범위 바깥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서열이나 우열을 여러분 6일 전부터는 당연히 안 될 거고, 근데 7일이나 8일이나 여러분 뭐 일주일 전이나 아니면 여러분 한 달 전이나 여러분 2주 전에는 이건 보도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여론조사 결과는 여러분 6일 전 투표 마감 시간을 지키면서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여러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만약에 얘들아 7일 전이야. 근데 이 7일 전에 여러분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경우에 따라서도 금지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6일 전, 5일 전에는 여러분 오차범위 바깥에 있어도 절대 얘들아 뭘 하면 안 돼? 보도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여러분 선거에 가까울 때는 오차범위랑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서열과 얘들아 우열을 발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또 다른 법 하나 내용을 더 한번 가보자. 자, 언론단체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에 따르면 여러분 또 다른 여러분 이제 법의 준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준칙은 표본 오차를 감안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조항이에요. 자, 지지율의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그럼 자 여러분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얘기하자라고 하는 규정이어서 이번에는 여러분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야 지지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지지율의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경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된대요. 그러니까 선거 A 후보하고 B 후보의 경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되는데 서열화나 오차 범위 내에 앞섰다. 이런 표현은 절대 보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래 또 선생님이 옆에다가 정리해놨지 얘들아? 또 정리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지지율의 차이야. 자, 여러분 지지율의 차이에서는 여러분 오차범위 내와 밖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할 건데, 자,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있죠. 경합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여러분 서열, 우열, 보도 금지예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자, 그러면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바깥에 있을 때는 여러분 이때도 당연히 뭘 쓸 수 있냐면 경합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경합이라고 하는 표현 사용이 가능한 거지. 이건 가능하고, 근데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주는 표현은 금지가 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실제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보기에 얘들아 그 오차 범위랑 여론조사 결과를 표로 만들어서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냈거든.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이 변형해서 충분히 내실 수 있으니까 각각의 얘들아 이 법의 내용들이 어떤 제약을 하고 있는지를 잘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디테일한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단 갈게. 다음 페이지. 자, 이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선거방송 토론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러면 여러분 경마식 보도로부터 한계가 있었잖아. 그 한계를 여러분 극복할 수 있게 내가 첫 번째가 그럼 뭐였냐면 두 번째 문단에 나온 법이나 준칙이나 규칙을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선거방송 토론회를 여는 것을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이러면 이 후보들이 얘들아 이 토론회 이런 것들 열잖아요. 그 토론회가 바로 경마식 보도를 여러분 극복해 보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 간의 정책과 자질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어떤 여러분 후보들한테 요즘 버스값이 얼마인 줄 아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500원? 막 이러고 있어. 친구가 아니라 선생님 때만 해도 얘들아 선생님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얘들아 750원이었는데 그 500원짜리 자기 대학교 때인가? 아무튼 너무 옛날이잖아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딱 나오면 아, 저 사람은 그러면 자질 없고 그냥 암기한 사람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 뭐 얘들아 보안에 대해서 나라의 안보에 대해서 이런 것들 얘기할 때 그러면 여러분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이런 그거 못 말하지. 그런 것들 잘 못 말하는 경우들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토론회를 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 아, 정책적으로 이 사람이 정책을 잘 짜고 있는지 못 짜고 있는지 이런 자질들이 너무 잘 보여지는 거예요. 왜? 토론을 직접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는 여러분 그럼 초청 대상자는 누구냐면 선거 후보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선거에 참여한 후보인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토론회는
자신의 자질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고 자신의 정책을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자기 미천이 드러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정책을 잘 보여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초청 대상자는 아무나 뽑아주는 게 아니라 한정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후보자 간의 정책과 자질의 차이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건 선거 방송 토론회의 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점이자 여러분 경마식 보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죠. 왜냐면 경마식 보도는 여러분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정책은 도외시하고 여러분 그 자극적인 여러분 선거에만 초점을 두게 만든다고 해버렸잖아.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어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면 참여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은 5인 이상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의 후보자만 초청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대선 때 그래서 허경영이 엄청 지랄했다고 하면 좀 그런가 아니라 엄청 난리를 폈어. 왜냐면 자신이 평균 지지율이 이 정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 막 얘들아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여러분 그 큰 정당의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오는 거잖아 얘들아. 왜냐면 조건을 다 만족하니까. 그런데 자기네는 정당도 약하지. 그리고 자기네는 근데 얘들아 뭐 이렇게 추천해주는 후보자가 아니지. 자기가 그냥 직접 나온 거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이런 평균 지지율이 자기는 이 정도가 안 되니까 당연히 여러분 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선거에 얘들아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랑 같이 얘들아 이 토론회를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 그러면서 막 방송사랑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어필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은 여러분 이 토론회를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게 요 뒷부분이야. 그래서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 여러분 이 후보가 아닌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 이 조건을 만족한 사람들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 만족을 못한 사람들이야. 그럼 조건이 얘들아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조건이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후보자들은 1번부터 3번까지 만족하지 못한 후보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이 후보들을 위해서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이나 횟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허경영이 그때 나왔을 때도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랑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큰 사람들이랑 많이 지금 지지율을 받는 사람들이랑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는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여러분 대부분 지지율이 낮은 사람들끼리 하면 사람들이 얘들아 시청을 할까 얘들아? 안 하지.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책이나 자신들의 얘들아 모습들을 어필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단점들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는 그러면 여러분 뭐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예외도 있다라는 거야. 다만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 토론회에도 예외가 있어서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 제도는 여러분 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해당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네 번째 문제 한번 봐볼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런 규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3문단에 나온 여러분 이 토론회의 규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 규정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또 위헌이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들아 어떤 사람들이 이걸 얘들아 얘기할까? 아까 이 초청 못 받은 사람들 그치? 그러면 초청 대상자 기준 규정에 대한 여러분 논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이 침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초청을 받지 못한 정당이나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헌법재판소는 그게 위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수의 의견은 방송 토론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했을 때 초청 대상 후보자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인 토론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당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5분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만약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면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이 되게 많잖아. 경제적인 일도 있을 거고 사회적인 측면도 있고 이러면 이제 또 복지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얘들 안보의 측면도 있을 거고 외교적인 측면도 있을 텐데 그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 5분씩 얘기하는 것만 해도 되게 부족한데 그거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이러면 100분 토론이 아니라 이거 막 얘들아 한 300분 토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심층적 토론이 어렵다기 때문에 초청 대상자를 어떻게 하자?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정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토론회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다수의 의견은 그러면 여러분 초청 대상자를 여러분 수를 한정하자라는 거야 아니면 늘리자는 거야? 한정하자. 그렇지. 그래서 다수의 의견은 초청 후보자를 줄이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밑줄 쳐놓은 게 그러면 초청 대상자를 이러면 한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한정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서술 방식을 쓰고 있냐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그렇지? 인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제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자. 그러면 반면에 소수 의견은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 박탈을 하며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하고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얘와 대조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초청 후보자들을 늘리자. 그렇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소수 의견자들은 이 초청 대상자를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어떤 측면을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들아 한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근거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작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들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마식 보도 같은 경우는 경마식 보도가 어떻게 얘들아 장단점이 있고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 안에서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어떤 의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경마식 보도를 다 정리하셨으면 여러분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중차분법을 들어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중차분법은 여러분 몇 쪽 보냐면 6쪽을 한번 보자. 이중차분법은 조금 여러분 그 이제 예시를 들어야 되는 내용이어서 조금 어려워. 근데 얘네들의 종류랑 어떤 원리인지를 좀 잘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 자, 우선은 여러분 지금 우리 기초에 나왔던 이중차분법 같은 경우는 두 대상을 지금 비교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은 조금 정리할 게 많아 얘들아. 한번 봐보자. 1분 한번 보자.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대한 정책 논의를 위해서 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어떤 사업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예를 들면 이러면 어떤 청년 실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을 했어. 그럼 그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실패로 돌아가면 여러분 다음에는 다시 개선을 해야 될 거고 그게 성공을 했으면 여러분 내년에 또 그런 정책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정책에 여러분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이게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자,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건 사건 후의 결과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건의 효과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건 후 결과를 여러분 수치화를 하든 계량화를 하든 어떤 값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사건 전에 있었던 결과를 빼줘야 사건의 효과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청년 실업에 대해서 선생님 금방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청년 실업을 얘들아 보완할 수 있는 여러분 정책을 했어요. 정책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청년 실업률이 여러분 얼마가 되었냐면 여러분 20%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전에는 이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여러분 청년 실업률이 막 40%였어. 그러면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기존의 실업률이 이 정도는 증가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얘는 줄어들었네? 그런 것들이 사건의 효과가 얘는 좀 있구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결과를 찾아내는 것을 경제학적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런데 가상의 결과를 관측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내가 정책 이런 실업률 같은 것들은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정책들은 여러분 사실 눈으로 볼 수 없는 애들도 있어. 그러면 실제로는 그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행 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는 표본들에 구성되어 있는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해서 사건의 효과를 여러분 판단하기도 해요. 그러면 사건의 효과는 여러분 그러면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가상의 결과에서는 여러분 사건의 효과를 1번에서 2번을 빼면 사건의 효과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건의 효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애들은 여러분 그 효과를 평가한다는 건 후의 결과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없었을 때를 비교해주면 되고 가상의 결과 눈으로 볼 수 없거나 내가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 경험한 애들과 경험하지 않았던 애들을 비교해서 예측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쵸? 여러분 여러분 아까 정책을 실업자들을 위해서 청년 실업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했으면 다른 요소는 다 똑같아야 돼. 나이도 똑같아야 되고 혹은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직업군이나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학력인지를 다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 정책을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거 하나 때문에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들만 구성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사건의 효과를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평가하는 일에 여러분 핵심은 뭐가 중요하냐면 차이가 날 이유를 만들지 않는 것. 딱 하나의 요소 말고는 여러분 차이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예시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만약에 평가한다고 했을 때 그 사건이 없었으면 이라고 하는 시행 집단과 그 비교 집단의 여러분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집단을 시행 집단하고 비교 집단이 있으면 얘네들이 내가 지금 임금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걸 가정하지 않았을 때 전에 모두 똑같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냥 표로 딱 정리를 해버리자. 전, 후가 있어. 임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건 전, 후, 그리고 시행 집단, 그 다음에 비교 집단. 이러면 이 시행 집단하고 비교 집단이 얘들아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둘 다 임금을 얘들아 1,000원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둘 다 1,000원을 받아서 지금 조건이 어때 얘들아? 똑같지? 똑같아. 그래서 옆에다 정리해줘 얘들아. 옆에다가 똑같아. 1,000원 1,000원이야. 임금을 적용을 했을 때. 그런데 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났더니 시행 집단은요 여러분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고 비교 집단은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이 사건을 경험해보는 시험 집단은 여러분 임금이 2,000원이나 올랐어. 그런데 여러분 비교 집단은 임금이 1,500원밖에 안 올랐어. 그러면 둘 다 얘들아 똑같이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러분 둘 다 똑같이 1,000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모두 얘들아 공통된 여러분 집단을 구성을 해놨잖아요. 근데 결과 딱 사건 하나 때문에 임금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사건의 효과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2,000원에서 1,500원을 뺀 500원이 나오지. 이게 사건의 효과라는 거야.
그러면 임금이 더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 사건의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또 가볼게.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들아 여기 위에다가 실험적 방법이라고 써놨잖아. 실험적 방법을 가지고서 요렇게 여러분 사건의 효과를 찾아내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사건의 효과를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실험적 방법은 어떤 경제학적인 방법들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왜? 비교하기 전에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모두 다 조건은 다 똑같은데 사건 하나 때문에 달라지는 경우. 근데 여러분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여러분 사실 사람을 모든 조건을 다 똑같이 얘들아 통제할 수가 있어 얘들아? 사람을 모두 똑같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사회 문제도 얘들아 모조리 똑같이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이러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모습을 둘 다 똑같이 만들 수가 없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 실험적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험적 방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한 한계라고 생각해도 돼. 그렇지? 여러분 문제점 한계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여러분 이 경제적인 방법은 여러분 실험적 방법이지만 실험적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문제점이 나오면 여러분 그 다음에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해결법은 나오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나 사회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래다가 선생님이랑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아래 정리 한번 해보면 여러분 이 실험적 방법은 한계는 존재하죠. 그래서 실험적 방법에서 여러분 이 시험적 방법에서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여러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예 사용이 불가하다는 뜻이야 얘들아. 사용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용은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1문단 정리 다 했으면 2문단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문제점 나오면 해결점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문단을 봤더니 여러분 이중차분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네. 이게 바로 실험적 방법을 얘들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중차분법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그 다음에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잡으세요. 얘는 정의가 들어갔는데 이중차분법의 얘들아 정의를 보면 아까랑 좀 다른 걸 잘 생각해줘야 돼 얘들아.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시행 집단에서 비교 집단을 빼는 거 맞거든 얘들아. 그게 사건의 효과 맞거든. 근데 앞에서는 실험적 방법은 결과라고 했고요. 얘는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러면 실험적 방법은 결과치를 떼가지고 사건의 효과를 찾아내는 거라면 얘는 변화율을 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이 차이를 잘 찾았어야 해. 그래서 여러분 실제 얘들아 이걸 모의고사에서 봤을 때 고3 애들이 이걸 되게 이중차분법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은 결과랑 변화를 놓쳐서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래서 얘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시행 집단의 변화라고 썼지만 여러분 여기다가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변화율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비교 집단의 변화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엄밀히 얘기하면 변화율이죠. 그래서 이 변화율을 빼줘서 사건의 효과라고 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이러면 얘기하고 있지.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그래서 여러분 일어난 변화와 크기가 일어난 변화라고 했잖아. 이게 변화율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변화율이 시행 집단에서도 그런 변화를 가졌을 것이라고 평행 추세 과정을 근거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중차분법이 얘들아 적용이 되려면 뭐가 얘들아 만족이
뭐냐면 평행 추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네. 평행 추세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평가가 얘는 불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평행 추세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비교 집단에서 예를 들면 아까 얘들아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여러분 1,000원의 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사건이 여러분 일어난 후든 없든 여러분 이 사람은 비교 아무 일도 겪지 않았으니까 1,500원이 올랐다고 한다면 얼마의 변화율을 얻었냐면 500원의 변화율을 얻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시행 집단 같은 경우는 시행 집단도 맨 처음에는 1,000원으로 하든 여러분 1,500원이어도 상관없어 얘들아. 이 사람이 2,000원을 벌어도 상관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얘들아 평행 추세 가정에 따른다면 1,000원을 벌었다고 했을 때 똑같이 그지 1,500원이 될 거라고 가정을 해놓는 거고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났을 때도 1,500원이면 2,000원을 벌 거라고 가정을 해놓는 거고 2,500원을 버는 거라고 가정을 해놓는 거야. 이러면 아직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둘 다 똑같은 변화율을 가졌을 거라고 여러분 예상을 해놓는 게 평행 추세 가정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얘들아 굳이 여러분 사건 전에 모든 값을 다 똑같이 통제할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실험적 방법이 다 통제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 통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얘들아 모든 걸 통제를 똑같이 안 시켜놔도 여러분 변화율만 같으면 그러면 여러분 얘는 이 뭘 적용할 수가 있냐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얘들아 사건을 겪고 나서 어떤 차가 있는지 즉 사건의 효과를 밝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여러분 실험적 방법이랑 지금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럼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 가정이 충족이 되면, 즉 평행 추세 가정이 얘들아 만족이 되어 있으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평균 전의 상태가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해야 되는 건 여러분 누구야? 이건 실험적 방법이잖아. 그래서 실험적 방법과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차이점. 자, 그래서 여러분 비교 집단과 시행 집단의 사건 전 상태가 여러분 달라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달라도 두 집단은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집단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중차분법만의 특징이고 두 상태가 평균적으로 똑같이 구성을 해줘야 된다는 건 여러분 실험적 방법이고 그러면 실험적 방법하고 이중차분법 중에서는 훨씬 여러분 실험적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 왜? 똑같은 집단을 만들어 놓고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 값이 사건의 효과가 더 정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를 다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이중차분법을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요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좀 칸이 부족하면 여러분 그 7쪽에다가 정리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선생님이 맨 뒤에 13쪽에도 칸 아예 비워놨어. 거기다 정리해도 돼. 여러분 이중차분법은 조금 정리할 게 많아서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실험적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중차분법 비교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실험적 방법의 얘들아 우리 개념은 뭐였냐면 여러분 얘는 사건 후 결과에다가 사건 전 결과를 빼서 사건의 효과를 구하는 방법이었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뭐다? 결과치만 보는 것. 얘는 그치?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결과치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임금을 할 때 여러분 1,000원에서 여러분 2,000원 1,000원
여러분 이 1,500원 이렇게 해서 변화율을 본 게 아니라 2,000원에서 바로 1,500원을 뺐잖아. 그 이유는 그냥 결과치만 뺐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중차분법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건은 아니지. 여러분 시행 변화율과 그 다음에 비교 집단의 변화율을 빼서 사건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요거야.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그냥 변화율이라고 써버렸어. 그럼 만약에 아까 임금이 1,000원, 2,000원, 1,000원, 1,500원이라고 했다면 이중차분법은 사건의 효과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얘는 여러분 1,000원에서 500원을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왜냐면 여러분 변화율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요게 조금 개념이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전제를 한번 해볼게요. 전제는 여러분 실험적 방법에는 여러분 무슨 전제가 필요하냐면 이 사건 외에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여러분 모든 요소들이 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외에는 결과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이중차분법은 여러분 뭐가 얘들아 전제가 되고 가정이 되어 있었냐면 여러분 이 비교 집단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변화만큼 시행 집단도 일어났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평행 추세 가정이 있어야 되죠. 평행 추세 가정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중차분법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차이를 보면 실험적 방법은 어떤 걸 하느냐면 얘는 여러분 사람이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중차분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얘를 얘기하는 건 이거의 한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중차분법을 얘기했으니까 얘는 여러분 무조건 적용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얘는 적용이 다 된다. 자, 그러면 3분단도 한번 가볼게, 얘들아. 자, 이중차분법은 1854년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수도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을 주목을 했는데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에 한 회사가 수원을 바꾼 거예요. 물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죠. 근원을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얘들 바꿨는지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냥 자체적으로 이런 수원을 바꿔버렸는데 그 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바뀐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하고 바뀌지 않은 주민들이 수원 교체 전후로 콜레라로 인해서 사망률의 변화를 비교를 한번 해본 거예요. 아, 물을 통해서 이런 비교를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바뀌지 않은 주민들은 여러분 기존의 수원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이 그대로 나타났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수원을 바꿨던 주민들은 여러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가 만약에 변화치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러면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서 전염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중차분법을 과하게 적용된 사례였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바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사건이에요.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두 집단 모두 다 똑같은 수원을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뭘 하고 있는 거야? 그 전에 통제가 모두 다 똑같이 되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수원이 바뀐 주민들은 그럼 여러분 달라진 걸 이 사건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잖아. 무슨 집단이 돼야 돼? 시행 집단이 돼야지. 그래서 얘는 시행 집단이야. 여러분 시행 집단은 사건을 경험한 집단. 비교 집단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을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바뀌지 않은 주민들이 그럼 무슨 집단이 돼야 돼? 비교 집단이 돼야 되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얘가 비교 집단이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콜레라로 인해서 사망률의 변화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여러분 사건이 미친 효과죠. 여러분 우리 사건의 효과. 여러분 사건의 효과가 바로 이거예요. 사건의 효과. 그러면 이 사건의 효과는 근데 여러분 결과치를 빼야 돼? 아니면 변화율을 빼야 돼? 변화율을 빼는 거야. 인간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잖아. 사람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얘는 실험적 방법을 쓸 게 아니라 누굴 써야 돼, 얘들아? 이중차분법을 썼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얘는 변화율의 차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중차분법을 적용해 봤더니 그래서 우리 콜레라가 물을 때문에 우리가 콜레라에 걸렸던 거구나. 물만 깨끗하게 끓여 마셔도 콜레라가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중차분법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 도입을 효과를 파악하는데 이걸 처음으로 이제 쓰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정리해보자. 여기서 여러분 그 스노가 이중차분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시행과 비교의 사건적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집단들의 모습에서 콜레라를 걸리는 게 여러분 이 A라고 하는 집단이 얘들 만약에 수원이 바뀐 주민들은 여러분 노인이 많을 수도 있고 어린애도 많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바뀌지 않은 주민들은 여러분 원래 장이 튼튼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신체적인 조건이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은 조건은 아닐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실험정법법을 쓸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이중차분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행과 비교의 사건적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스노가 이걸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아래 선생님이 얘들아 그 표로 도식화를 해봤거든. 얘들아 요거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기업회사가 있고 니은 회사가 있는데 기업회사만 수온을 지금 바꾼 거잖아. 그러면 이 바꾼 게 얘들아 뭐라고?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업회사는 여러분 사건을 지금 경험한 거잖아. 이게 무슨 집단이라고? 기업회사가 그렇지 시행 집단이야. 맞아. 그래서 기업회사의 물을 먹는 사람들이 시행 집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니은 회사는 여러분 수원을 안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비교 집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시행 집단의 변화율하고 비교 집단의 변화율을 빼는 게 사건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여기서 수원을 얘들아 바꿨을 때 여러분 이 수원을 바꾸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의 얘들아 변화가 생겼냐면 얘는 여러분 20의 변화율이 생겼던 거야. 여러분 L회사는 여러분 수원을 안 바꿨을 때는 여러분 사망률이 10밖에 안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수원의 교체 효과가 어떤 거냐면 그러면 여러분 변화율을 빼야 된다고 했지? 이게 얘들아 사건의 효과잖아요. 그쵸? 이 사건의 효과는 20에서 여러분 그렇지 10을 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얘는 10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그러면 기업회사의 물이 잘못됐구나. 이 물 때문에 콜레라가 더 걸릴 수 있는 거네.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수온을 바뀌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이중차분법을 썼다라고 아까 가정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여기 본문엔 나오지 않았지만 스노는 어떤 생각을 여러분 무조건 해야 했었어야 했냐면 수온을 바꾸지 않았을 때 기업회사는요 만약에 얘들아 어떻게 됐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 만약에 20의 얘들아 사망률에서 어느 정도로 바뀌었을 거? 30 맞아. 여러분 이렇게 됐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이중차분법이 적용이 되려면 여러분 그렇지 평행 추세 과정이 적용돼야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왜 그러냐면 평행 추세 과정이 여러분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변화율에서 더 늘어났구나 물과 관련되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네 번째 문단 한번 쉬는 시간 하고요. 지금 해요? 하고 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 문단 한번 보자.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중 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가 잘못 밝혀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겠죠. 왜냐면 평행 추세 과정이 얘들아 무조건 충족돼야만 이중 차분법을 적용할 수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사건이 얘들아 없었음에도 시행과 비교의 변화가 여러분 어떤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이 변화가 여러분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바로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지. 똑같지 않은 경우가. 자, 그만 봐볼게. 예컨대 여러분 예시가 들어갔어. 자,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만약에 평가를 할 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사건이 누구예요?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살펴본다고 했으니까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이 사건이야 얘들아. 이거를 여러분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고 안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서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사건을 여러분 저 교육 프로그램을 만약에 얘들아 적용하든 적용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그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 교육을 받아도.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는 여러분 이 시행 집단의 고용 증가가 자 여러분 비교 집단의 여러분 고용 증가에 비해서 당연히 여러분 작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당연히 지금 일자리가 어때 얘들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낮아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평행 추세 과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야. 똑같은 변화율로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고용 증가 효과는 당연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이 얘들아 없어도 시행 여기다가 빈칸 정리하자. 이 사건이 없어도 시행 집단 변화가 비교 집단 변화에 비해서 작을까요? 커질까요, 여러분? 노동자 계속 실업자 돼. 그치 작아야 돼. 그치. 그래서 여러분 사건이 없어도 이미 얘들아 작았을 거야. 그래서 이러면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시행 집단에 얘들아 평행 추세 과정이 적용이 안 되면 그러면 이중차분법을 적용할 수조차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첫 번째 예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예시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예시도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집단 간의 표본의 통계적인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유사성이 높으면 여러분 당연히 실험적 방법처럼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유사성을 높이려고 너무 막 옛날에 얘들아 시행 집단을 갖고 온 거야. 지금의 시행 집단하고 옛날의 시행 집단은 당연히 비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여러분 충족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예를 들어 보면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인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과정의 충족에 더 필요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성을 맞추기보다는 여러분 고용 같은 이런 경기 변동에 민감한 문제들은 변화 발생의 동시성, 지금이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만약에 97년에 IMF 때의 고용하고 지금의 고용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IMF가 있기 전에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얘들아 계속 경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니까 여러분 당연히 고용이 잘 될 수밖에 없어. IMF 이전에는 고용이 잘 되고 지금은 고용이 좀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 그거 거의 지금 몇 년 전이야? 30년 전 이야기야. 30년 전에 시행 집단을 가지고 와서 지금이랑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같은 시대 또는 사회적 상황이 동일할 때 이럴 때는 뭐가 더 중요하다 얘들아? 유사성보다 이게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유사성보다는 같은 시대나
사회 상황이 동일할 때 요 요인이 더 중요하게 받아지는 그런 경우들도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두 번째 여러분 예시 같은 경우는 한 집단의 얘들아 변화 전과 그 다음에 변화 후를 비교해서 사건의 여러분 효과를 파악하려고 했지만 그 사건의 효과가 얘들아 파악이 된다 안 된다? 파악이 안 된다. 그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다섯 번째 문단을 한번 가볼게. 자, 평가의 얘들아 신뢰도.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평행 추세 과정이나 아니면 여러분 어떤 조건을 만족을 못하는 경우는 여러분 이중차분법을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서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살펴보면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해서 그 각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만약에 다 같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된다라고 하는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요번에 비교 집단을 여러 개를 구성하고 그 결과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 두 번째 높이는 방법이에요.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을 하면 평행 추세 과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자 시행 집단과 여러 측면이 똑같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즉 시험적 방법에서 쓰고 있는 여러분 유사성을 적용을 해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근데 이때는 여러분 동시성이 적용되는 경우는 동시성이 우선시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둬야 돼.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중 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선생님 맨 위에 비칸 안 놓은 거 있었지? 그것만 정리하자. 자, 이런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은 그러면 아까 얘들아 사건에 얘들아 시행 집단에 적용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지. 그리고 여러분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은 시행 집단이 되는 거고요. 안 받은 사람들은 비교 집단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다른 질문 조금 더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예시 하나만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 경제 안정성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봐보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어떤 예시를 한번 해볼 거냐면 여러분 만약에 석탄 캐는 사람이 좀 더 많은 집단을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만약에 이제 시행했던 집단을 언제 시행 집단으로 갖고 왔냐면 2019년에 얘들아 어떤 사건을 경험한 여러분 이 직업을 가지고 올 거야. 그래서 이 A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50명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러면 이제 비교 집단을 이제 어디로 갖고 오냐면 이걸 안 경험해 본 게 2015년 A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50명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그럼 이 A 직업이 석탄 캐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석탄 캐는 사람은 이 50명은 여러분 동일 사람으로 이제 가정을 하고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기 위해서 2019년하고 2015년의 자료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사건을 일어나기 전과 사건이 일어난 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러분 이 50명 중에 석탄 캐는 사람이 한 40명이 있었거든? 근데 여러분 이제 사건이 끝나고 나서 석탄 캐는 사람이 여러분 40명에서 50명 이렇게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러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러면 이 사건을 여러분 시행 집단은 경험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석탄 캐는 사람이 여기 20명 정도 있고 여러분 50명이 이렇게 40명 사건이 있고 나서 40명의 사람이 여기에 석탄 캐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요거 비교 한번 해보면 이게 말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만약에 얘들아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2015년하고 2019년이 되면 시간이 여러분 더 차이가 생기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2019년 같은 경우는 석탄을 캐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을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이렇게 얘들아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더 큰 값을 갖게 된다? 여러분 얘는 한 10 정도 차이가 생기는데 20이 차이가 난다는 거 이건 말이 될 수가 없지. 그럼 여기에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이런 거는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모순 자체가 이러면 그럼 뭐가라고 생각하느냐면 평행 추세 과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적용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왜냐면 2015년에도 석탄 캐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이때도 얘들아 석탄 캐는 사람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직업, 얘들 유사성을 만들어내려고 얘들아 일부러 이 직업을 가지고 오고 동시대의 내용을 갖고 오지 않고 얘들아 직업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오면 이런 여러분 지금 평행 추세 과정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분 조건들이 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주면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경제 안정성 한번 가볼게요. 어딜 가냐면 여러분 4쪽을 한번 가보자 얘들아. 자, 여러분 요거는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여러분 지문 줬었지? 그치? 방학 때 한번 얘들아 선생님이 개인별 시간에 얘들아 선생님 문제 줬던 지문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경제 안정성에서 얘들아 사람들이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만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한번 봐보자.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정책금리를 활용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걸 목표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뭘 하려고 하는 게 목표냐면 경제를 안정시키는 게 가장 주된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지. 근데 뭘 활용할 거냐면 금리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는 금리를 활용해서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이 됐을 때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를 진정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경기가 너무 얘들아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얘들아 진정을 시키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만약에 얘들아 침체가 됐으면 끌어올리려고 해야겠죠. 그러면 정책금리 인상으로 시기상금리도 높아지면 과계나 기업 등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여러분 경제를 안정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그 과정을 지금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지금 경기가 과열됐을 때 어떤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하냐면 금리를 인상시킬 거래요. 그러면 이 금리가 높아지면 여러분 시장 금리도 당연히 높아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항상 경제 지문 할 때 하잖아 얘들아. 금리가 높아지는 경우는 여러분 당연히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대출을 여러분 받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뭐 때문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 이자율을 내야 될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반대로 얘들아 이자가 높으면 뭘 하는 게 더 유리해요 여러분? 저금하는 게, 그렇지, 저축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대출이 오히려 얘들아 많이 감소하고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투자를 할까 안 할까? 투자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신용 공급이라 돈이 공급되는 게 축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경기에서 돈을 별로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물가가 안정이 된다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물가가 안정이 되니까 경기도 진정이 되더라.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러면 통화정책은 금리만 잘 이용해도 그냥 저절로 경기가 진정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인 거야. 그래서 저절로 냅두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을 시킬 거래요. 그러면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는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금리는 인하를 시킬 거고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시장금리도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 대출은 증가하게 될 거고 얘들아 대출 왜 증가한다고? 이자가 싸니까 너도 나도 그 이자를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려고 하게 되는 거지. 왜냐면 가게뿐만 아니라 누구도 하냐면 기업도 여러분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돈이 풀리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신용 공급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사람들이 돈을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대출 받은 걸로 뭘 할 거야 얘들아. 대부분 가게에서는 집을 사든지 차를 사든지 아니면 뭔가 얘들아 물건을 사는데 투자하는데 대부분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수요가 늘어나면 여러분 물가가 어떻게 한다고?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물가가 증가하면서 경기가 침체됐던 걸 끌어올리는 부양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물가가 이런 상태로 계속 또 증가하다 보면 당연히 다시 어떻게 될 거야? 경기 과열이 돼서 경기 진정하는 방법을 쓰겠죠.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갈 거고 다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 너무 진정이 되다가도 침체가 되면 다시 이 방법을 쓸 거고, 그러니까 얘는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변화, 경기의 안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효과를 드러내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 어떤 방법이 있냐면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만 봤던 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그러면 여러분 전통적인 경제학이 바라보는 어떤 여러분 관점이 있네. 어떤 관점이냐면 금융이라고 하는 대상을 이렇게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전통적 입장의 1번이라고 선생님이 쓸 거야. 그래서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생각하는 거. 그래서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를 위해서, 여러분 개별 금융회사라고 했으니까 은행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은행이나 농협이나 수협이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가 얘들아 안전한지를 건전성, 안전한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 안정을 달성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저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은행은 어떤 역할만 한다? 돈만 주고받고 돈 저금해주고 달라고 하면 대출 주고 이런 역할로만 봤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금융이라고 하는 거나 은행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크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축소하는 의미로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미시 건전성 정책인 거예요. 그러면 미시 건전성 정책은 여러분 뭘 하려고 하는 거라고 얘들아? 여러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서 안정을 달성화하는 게 미시 건전성이야. 그럼 미시 건전성은 여러분 모든 정치 경제를 다 통괄하는 게 아니라 개별 은행 하나하나만 보자는 거지. 우리 은행이 잘하고 있나? 농협이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기업은행이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은행에만 포커스를 맞춘다고 했으니까 이걸 미시 건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미시 건전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개별 금융회사에만 여러분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전체 경제의 틀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관점은 은행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은행이 좀 근데 중요해더라. 만약에 여러분 농협이 파산한다고 생각해봐. 기업은행이 파산한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인가 얘들아 그 새마을금고가 이게 저금한 돈을 못 돌려준다 막 이런 이상한 소문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날 가가지고 새마을금고 가가지고 얘다 돈 막 얘들아 달라고 자기 저금한 거 달라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물가나 아니면 여러분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부에서 나서서 새마을금고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얘들아 국민들을 안정을 시켰거든요. 정부가 나서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이 은행은 하나의 은행이 얘들아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는 여러분 당연히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산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를 초과해서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의 기이나 미시 건전성 정책을 시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전통적인 입장은 여러분 그럼 두 가지 미시 건전성 정책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2번. 그리고 여러분 이 미시 건전성 여러분 은행이라고 하는 금융은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못 미친다. 이게 세 번째 입장. 그리고 여러분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버블 같은 여러분 이런 막 얘들아 부동산 버블 아니면 여러분 이제 그 돈의 외화의 버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인 규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미시 건전성 정책이 나쁜 게 아니야. 미시 건전성 정책은 이 은행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하는 거잖아. 왜냐면 한 은행에 집중을 하는 거니까 그 은행의 얘들아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미리 예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시 건전성의 성격인 거죠. 미시 건전성 정책의 역할이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은행에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해서 금융회사, 은행에서는 자기자본의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방의 성격이 얘는 되게 강한 거네. 최저 자기자본 규제라고 하는 건 무슨 성격을 갖고 있냐면 예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방식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최저 자기자본 여러분 규제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면 돼. 여러분 A라고 하는 은행이 있어. 그럼 그 A라고 하는 은행은 자기가 얘들아 지금 도산하기 전에 파산 직전까지가 자기네 은행에 얘들아 예를 들면 300억 미만이 되면 여러분 파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계산하면 나오잖아. 이 정도면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파산을 하거나 도산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최저 자기 자본의 규제를 얼마로 설정하냐면 300억으로 설정하는 거야. 한선을. 그러니까 그 밑에까지로의 금액을 자기네가 갖고 있는 돈을 절대 300억 미만으로 만들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은행이 이 정도의 얘들아 자기 최저 자기 자본 규제를 딱 설정을 해놓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 은행은 400억 가까이 있네. 근데 얘는 자기 최저 자기 자본이 300억인데 그럼 갖고 있는 돈이 100억밖에 없네. 얘는 좀 불안전할 수도 있겠다. 얘는 최저 자기 자본이 300억 미만인데 얘 갖고 있는 돈이 1000억이야? 그러면 얘는 그래도 안정적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 은행에 대한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서 그럼 계속 유지해줘야겠다 아니면 조심해야겠다 경고를 줘야겠다 이런 것들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은행은 되게 대규모에서 최저 자기 자본을 만약에 600억으로 설정을 해놨다고 한다면 그러면 똑같은 여러분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은행은 불안정할 수도 있고 어떤 은행은 안정적인 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이 각 개별의 은행에 맞춰서 초점을 둬가지고 보는 게 바로 미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누가 따른 거라고?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이 따르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이 보는 입장은 두 가지가 나온 거야. 어떤 입장이 나왔냐면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은 통화정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금융안정정책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은행이 어떤지를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야.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단을 한번 가볼게. 이처럼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서 금융안정, 즉 은행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에 있고 통화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면 여러분 전통적인 경제학이 아까 얘들아 선생님이 밑줄 쭉 그어놨잖아. 얘는 이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번호 동그라미 5번까지 표시한 거 4번. 얘가 5번. 얘가 5번이 돼야 돼.
그래서 이원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통화정책의 역할이 있고 금융안정정책은 여러분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정책만이 따로 어떤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 시스템이 와해가 되면서 경제 불안이 확산이 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 이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에 갖게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기존의 접근 방식이 어떤 방식이야? 이원적인 접근 방식을 얘기하는 거잖아. 즉 여러분 전통적인 경제학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거예요. 언제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그러면 이때부터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사용되고 있는 여러분 서술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불안감이 확산되고 확산되니까 여러분 접근 방식에 대한 의문점을 품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인과 과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이러면 금리를 낮추면 우리 경기 부양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금리를 여러분 낮추면 여러분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정책이야 얘들아? 통화 정책을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잖아. 근데 이게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를 시켜서 이러면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존에는 통화 정책에서 얘들아 뭘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 버블을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잖아. 버블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게 얘들아 어떻게 되냐면 버블을 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 당연히 전통적인 입장과 차이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 자, 또한 금융회사가 대형화가 되면서 여러분 은행들이 예전에는 되게 조그만 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은행들이 엄청 커져서 여러분 우리나라 은행들이 얘들아 해외에 가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회사들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서 금융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들아 분명 금융회사들, 은행들은 장기적으로 여러분 절대 뭘 못 만들 거라고 생각했어? 경기 성장에 혹은 경제 성장에 영향을 1도 안 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들아 대형화가 되면서 부실이 나타나고 그 부실이 여러분 금융 시스템을 붕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생각도 여러분 당연히 전통적인 입장이랑 다를 수밖에 없네. 이렇게. 자, 그래서 기존의 정책으로는 여러분 기존의 정책이 뭐예요? 통화정책 확도, 금융감독 정책을 어떻게 보는 거? 이원적으로 보고 있는 거. 그런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절대 이렇게 확보할 수도 없고 경기의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글로벌 여러분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건 기존의 정책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야. 이런 인식 변화가 나타난 거지. 그러면 물가 안정은 여러분 통화 정책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까 여러분 금융 감독 정책을 얘기하는 건데 기존에는 여러분 무슨 건전성을 썼지 얘들아? 미시 건전성을 썼잖아. 그런데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에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서 경기의 안정을 달성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시에다가 이름은 미시 플러스
거시를 같이 적용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까 분명 5번 동그라미 선에 표시해 놓은 게 얘들아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원적인 접근 방식,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여러분 어떤 정책으로 바뀌었냐면 상호 보완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네 번째 문단을 한번 또 가볼게. 그러면 거시가 뭘까? 아까 얘들아 미시는 무슨 건지 알겠지? 한 은행에만 초점을 둬서 얘들아 안정성을 추구하고 예방적인 성격만 가지고 있었던 거. 자, 거시 건전성이라고 하는 건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서 건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한 은행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으로 이렇게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폭넓게 넓은 차원으로 보고 있어서 그래서 거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을 포괄하는 행동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융 시스템이 막 셧다운이 되거나 얘들아 무너지는 것을 미리 방지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 그 카카오에 너무 의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만약에 인터넷이 하루 안 된다고 하면 전산 시스템 다 얘들아 완전 무너질 수도 있어. 그런 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보겠다는 거야. 자, 이때 거시건전성 정책은 미시건전성이 거시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구성의 오류의 논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스템은 요거를 기반으로 주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얘 2번 아까 요거 이게 정의지? 포괄하는 활동? 이게 거시 건전성의 특징. 여러분 미시 건전성이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 금융정책이 한 은행만 보는 거잖아. 한 은행이 안전하다고 해서 여러분 거시 건전성을 얘들아 전체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전 나라의 모든 은행들이 다 얘들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거시 건전성을 안정성을 가질 수 있죠. 그런 기반을 두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요 조그마한 은행들이 하나가 불안정하고 하나가 안정적이야. 두 개가 안정적이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가 얘들아 안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얘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지금 안정적인지 안 안정인지 이거를 여러분 불안정한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야. 이게 구성의 오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인 규제를 통해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건전성의 정책과는 차별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거시건전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에 예방적 규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예방적 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거시와 미시의 여러분 뭐야? 공통점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거시는 예방적인 성격이 얘들아 금융 시스템을 보고 있는 거고요. 미시는 여러분 예방적인 규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냐면 얘는 여러분 그냥 딱 그 은행만 봐야 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얘는 여러분 금융 개별 금융 회사의 예방적 규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다섯 번째 문단 갈게요. 자, 거시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해요. 여러분, 경기 변동은 여러분 항상 어떻게 돼요? 경기가 침체할 수도 있고 경기가 얘들아 물가가 올라가지고 얘들아 경기가 불안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경기가 침체할 수도 있고
경기가 과열될 수도 있는데 이때에 맞는 여러분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금융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늘려서 신용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을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자, 경기 순응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회사들이, 즉 은행들이 대출을 늘려요. 대출을 늘리니까 신용 공급이 팽창하게 되고 자산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가격이나 아니면 여러분 어떤 물가들이 확 오른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경기를 과열시켜 버린대. 그러니까 당연히 호황이었던 애들을 더 얘들아 올라가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지. 자, 그런데 반대, 불황일 때는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불황일 때는 금융회사들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 여러분 대출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자체에서 여러분 이 대출을 적게 줌으로써 신용 공급을 축소를 시키고 그러면 여러분 자산 가격에 얘들아 줄어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자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자율이 낮아지고 혹은 이자율이 높아지고 이런 거에 따라서 자산 가격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경기가 얘들아 어떻게 되냐면 안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미안해. 경기 안정이 아니지. 침체. 미안해. 봤니? 미안해. 자, 경기가 더 침체가 되는 모습을 가져요. 그러면 봐봐. 호황이든 불황이든 여러분 문제가 해소되는 게 아니네. 분명 전통적인 여러분 아까 통화 정책을 보면 전통적 통화 정책은 경기가 과열되면 여러분 어떤 정책을 사용하면 이자의 변화를 주면 여러분 안정이 됐었고 침체가 됐을 때도 이자율을 변하면 안정이 됐었잖아. 근데 얘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여러분 둘 다 문제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뭐다?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문제를 여러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야. 자, 이게 뭔지 한번 보자.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관련 시에 금융회사로부터 여러분 은행으로부터 최저 자기자본의 추가적인 자기자본인 완충자본을 쌓도록 미리 지시를 해놓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최저 자기자본이 뭐였지? 얘들아 은행이 이게 하한선을 두는 거잖아. 이 정도 밑으로 가면 우리 도산한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최저 자기자본의 추가적인 자본인 여러분 완충자본을 쌓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또 적립된 완충 자본은 그러면 여러분 은행한테 야 너네 돈 더 저금해놔라. 대출을 너무 많이 주면 여러분 대출을 많이 주면 은행이 돈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은행이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용 공급 팽창인 것 같아.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은행이 가진 자본이 부족한 게 신용 공급 팽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즉 은행이 계속 신용 대출을 해주면서 공급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어떻게 하자? 완충 자본을 쌓아가지고 돈을 미리 저금을 해놔서 이걸 마련을 해놓자. 그래서 이 신용 공급 팽창을 줄일 수 있게끔 억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자. 그런데 적립된 완충 자본은 여러분 돈을 이제 쌓아놨잖아.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되었을 때는 대출 재원으로 사람들이 대출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여러분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들이 얘들아 많아지면서 대출이 안 되고 신용공급이 얘들 공급을 할 수 없고 축소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은행이 돈을 대출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을 얘들아 대출할 수 있게끔 대출을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얘들아 경기 침체가 되니까 돈을 좀 쓰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완충 자본을 여기선 쓰게끔 만드는 거네. 그리고 얘는 완충 자본을 저금하게끔 만드는 거. 그러니까 쉽게
저금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이제 쌓아놓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 팽창이 됐을 때는 완충자본을 쌓아서 여러분 돈을 미리 좀 준비해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돈을 준비해 놓은 걸 여러분 불황일 때 침체가 됐을 때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러분 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금융감독 정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금융감독 정책이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사용하고 뭐도 사용한다? 여러분 지금은 미시도 같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미시랑 그 다음에 여러분 거시를 같이 쓰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까 최저장기 자본이 여러분 누구의 예시였어요? 미시의 예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미시 정책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무슨 정책의 방식인 거야? 거시. 그렇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이걸 대비를 해놓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여러분 지금의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얘들아 그러면 3일 4일은 언제 시간인데? 너네 3, 4일 둘 다 안 가죠? 3일은 개천절에서 안 가고 4일은 대체 그 뭐더라고요? 재량교육? 학교 홈페이지는 그렇게 나왔는데 3, 4? 응. 돼요? 무슨 돼? 그러면 3일이 어차피 안 가니까 그럼 3일날 할까? 목요일날? 목요일날 몇 시 할까? 얘들아 괜찮아요? 그러면 1시 할까요? 너무 일찍은 말고 1시 하자 얘들아. 1시에 와서 선생님이 이민과 이중차분법이랑 다른 것들 더 할 거거든 얘들아. 그러면 2시간 반을 할게 내가. 2시간 반 해도 돼? 그러면 3시 반에 끝날 거 알겠지? 1시부터 3시 반까지. 1시부터 3시 반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